제 이름은 김영자예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로 제 인생은 오직 아들 민수를 위해 존재해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텅 빈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제 눈앞에는 아직 돌도 되지 않은 민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이 아이만은 잘 키워야 해. 그 결심을 한순간부터 전 날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왔답니다. 당시 전 가진 게 없었어요. 시골집 한 채와 낡은 리어카 한 대. 이걸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스스로 물을 때마다 답은 늘 어떻게든 해보자였죠. 새벽이 되면 리어카에 채소를 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비가 오면 우비를 걸치고 눈이 오면 장화에 두터운 양말을 신었어요. 장날이든 아니든 민수를 위해선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시작했을 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자리 싸움이 치열해 자리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몰려들면 정신이 아찔했어요. 그러나 돈 몇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라도 버텼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어 울적해지면 그때마다 아이 얼굴을 떠올렸지요. 민수가 잘 자라서 나중에 엄마 고생 덜어주겠지. 이런 희망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전 좀 더 바빠졌습니다. 교복이며 학용품, 또 학원비까지 신경 쓰다 보니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민수를 위해 살아가는 제 모습이 때론 애처롭고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민수가 친구들과 어울려 잘 지내고 학교 성적도 괜찮다는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났지요.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해맑은 얼굴로 자랑할 때 전 대견하게 생각하며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버틴 끝에 민수는 결국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온몸이 풀린 채 주저앉아 버렸죠. 엄마, 나 진짜 합격했어. 민수가 합격증을 내밀던 그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기쁨도 있었고 그동안의 고생과 서름도 뒤섞여 있었죠. 대학에 들어간 민수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도 자주 받았습니다. 전 가끔씩 서울로 올라가 민수 자취방을 청소해주기도 했지요. 좁은 고시원 방이었지만 민수는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시장 일 힘들지 않아요? 너무 자주 올라오지 마세요. 그 말에 전 씁쓸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컸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 민수가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시장 한 구석에 앉아 무릎을 꿇은 채로 눈물을 또 쏟았어요. 우리 민수 이제 정말 잘 돼가는구나. 그 순간 제 모든 고생이 빛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이젠 민수가 자리 잡았으니 내 고생도 어느 정도는 끝이겠지.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꼭 생각대로 흐르지 않더군요. 민수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을 때 솔직히 전 너무 기뻤습니다. 민수가 만나게 된 사람은 서울에서 태어나 잘 사는 집안의 외동딸이라고 했어요. 부잣집 교수라니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같아 흐뭇했죠. 민수가 행복하면 나도 좋다. 이 마음 하나로 결혼 준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사돈들이 저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괜찮을까? 그쪽 친척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흘렸다는 소리를 전해 들었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민수가 잘났으니 결혼 생활만 잘하면 되겠지 싶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화려한 웨딩홀이 준비됐다는 얘기에 참 세상이 달라졌구나 했답니다. 식장에 도착해보니 정말 번쩍이는 조명과 고급 장식들이 가득했어요. 며느리 쪽 친척들은 양복과 한복으로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다 함께 모여 사진도 찍고 웃고 떠들었죠.
저도 사진에 들어가긴 했지만 마음 한켠이 좀 쓰렸어요. 그래도 우리 민수 행복해 보이니 괜찮다. 늘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하객들은 다들 배웅을 해주고 호텔 로비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더군요. 저는 구석진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쩐지 사람들 틈에 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론 이렇게 화려한 결혼식을 치러주는 사돈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들 내외가 행복하다면 난 그것으로 괜찮아. 이 말을 가슴속으로 곱씹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로부터 제 삶이 달라질 거란 예감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달라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앞으로 아들 내외가 잘 자리 잡고 손주도 낳고 모두 함께 명절마다 모여 웃는 날을 그려왔습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시절이었어요. 민수 부부가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뒤 전 갖고 있던 시골집을 처분했습니다. 집값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 돈을 아들 내외에게 보태줬죠. 신혼집 보증금이나 필요한 살림살이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사실 전 장사를 계속해왔기에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아들에게는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진 돈이 많진 않아도 너희 둘이 시작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전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신혼집 계약금에 보태주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뿌듯했어요. 민수가 결혼도 했으니 이제 나는 좀 편히 살아도 되겠지. 이런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후 몇 달 지나고 보니 며느리 미연은 제 방문을 반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이 너무 좁아요. 안 그래도 짐도 많아서 어수선해서요. 처음엔 그냥 신혼집이라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며 이해했지요. 그런데 계속 제 발길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집에 들를 때마다 뭔가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루거나 잠깐 얼굴만 보고 헤어지게 했습니다. 제일 서운했던 건 명절이었습니다. 결혼한 첫 추석 때부터 며느리는 자기 친정에 오래 머물겠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번 명절엔 처가 쪽 행사가 있어서 미연이 따라가야 해요. 사실 양쪽 다 방문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명절날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기엔 장사 준비도 해야 하고 마음도 불편했어요. 그래, 괜찮다. 니들 편한 대로 해라. 하고 말하긴 했지만 속으론 많이 서운했습니다. 막상 명절날이 되니 혼자서 전부 부치고 국 끓이고 차례상도 차렸는데 불현듯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상에 음식을 차려놓은 제 모습을 보니 괜히 허탈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손주 소식에 대한 기대를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 사이가 좋으면 언젠가는 귀여운 손주를 안아볼 거라 믿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 내외는 명절마다 친정으로 가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제게 먼저 연락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잘 계시죠? 하고 물으면 그냥 반가울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돈이 좀 필요해요. 손주 교육 자금도 그렇고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 전화를 받는데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내 능력껏 도와줘야지.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송금을 해줬어요. 제가 벌어놓았던 돈이었지만 민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번 돈이 오가면서 자연스레 저는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손주도 데려오겠지. 며느리도 이제 날 좀 반겨주려나. 하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았어요.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올 때는 주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문자뿐이었답니다. 아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세 다른 일로 바쁘다며 통화를 끊었죠.
그럼에도 전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저 좋았습니다. 그래, 내가 줄 수 있는 건 힘 닿는 대로 주자. 우리 민수랑 가족이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생각으로 제 마음을 스스로 다독였어요. 그런데 또 한 번 서운했던 일이 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제일 마지막에 듣게 됐거든요. 며느리가 병원에서 출산했다고 했는데 전 나중에서야 아들한테서 전화로 들었습니다. 엄마, 미연이 어제 아이 낳았어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니, 진작 연락 좀 주지. 내가 달려갔을 텐데. 하지만 아들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다고만 했지요. 그렇게 손주 돌잔치가 열렸을 때 전 제일 먼저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주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돌잔치 장소도 그쪽에서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역시 며느리 친척들이 더 많이 모여 있더군요.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손주의 돌상을 바라봤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손주가 제게 눈을 맞출 때마다 작은 손을 흔들었고 그 모습에 제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행사 내내 며느리 친정 쪽 식구들은 화기애애하게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전 말 한마디 섞기도 어려웠어요. 민수야,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하자. 하려고 해도 민수는 사진 찍느라 다른 손님 만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돌잔치가 끝날 때쯤 고작 몇 분 대화 나눈 게 전부였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제 마음의 쓸쓸함이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운함을 어디에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손주가 예쁜이 됐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진 일이기도 했고요. 그 뒤로도 아들 부부는 계속 도시 생활에 바쁜 듯 보였습니다. 전화가 드문드문 올 때마다 저는 이런저런 상황을 물어봤어요. 손주는 잘 크니? 요즘은 뭐 좋아하니? 대답은 늘 짧게 끝났습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엄마, 돈 좀 더 필요해요. 그래, 얼마면 될까? 저는 또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언젠가는 나한테도 고마워하면서 좀 더 살갑게 대해주겠지. 그런 믿음이었죠. 그러나 아들의 연락은 점점 더 짧아졌고 명절이 다가와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렇잖아. 나중에 손주 학교 들어가면 또 볼 일이 많아지겠지. 저는 친구들에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몹시 허전했어요. 그게 제 본심이었지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지요. 어느 날 제 오랜 친구 순자가 갑작스레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순자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무이자 서로의 삶을 잘 아는 사이였어요. 시장에서도 가끔 얼굴을 마주치곤 했지요. 그날 순자가 저를 보자마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영자야, 너 혹시 며느리 SNS 본 적 있어? 전 고개를 저었죠. 아니, 난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며느리가 뭘 올리는지도 모르고. 그러자 순자는 한숨을 쉬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이걸 봐. 스마트폰 화면에는 낯익은 사진이 있었어요. 며느리 미연이 손주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긴 글이 달려 있었는데 읽어 내려가다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호강한다는 말 웃기네요. 우리 부모님이 훨씬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시장 장사하시던 분이 얼마나 도와주셨겠어요? 순자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거 보고 내가 기가 막혀서 혹시 너가 이 사실을 아는지 궁금해서 왔어. 글을 다 읽기도 전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간 제가 보내준 돈이며 시골집까지 팔아 마련한 5천만 원이 생각났습니다. 뭐 많이 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했는데. 머릿속에서 수없이 스쳐갔죠. 더 큰 충격은 바로 댓글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민수가 남긴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크크크 당신 부모님이 훨씬 많이 도와주셨지. 우리 엄마는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해.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내가 그렇게 힘든 세월 다 보내며 아끼고 아껴서 도와줬는데 이런 식으로 뒷말을 했나 싶었죠.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한동안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자가 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너무 상처받지 마. 어쩌면 아들 내외가 우발적으로 쓴 말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준 헌신이 이렇게 무시당했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잠은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자꾸 그 SNS 글과 민수의 댓글이 떠올랐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못났다고. 어쩌다 내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참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해준 게 적진 않아. 그래도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동안 전 아들이 요청하면 이유도 묻지 않고 돈을 보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지 않아도 손주가 크는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냉대와 조롱이었죠. 이 사실을 순자를 통해 직접 확인했으니 이제 그냥 넘길 수 없겠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전 그 SNS 글 캡처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다른 댓글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며느리의 친구들이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대단하시네요. 거기에 민수의 댓글이 올라오는 걸 보니 정말 제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좋아해. 저한테 직접 했던 말과는 정반대이니 배신감이 몰려왔죠. 그 밤 전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제는 달라져야지. 내가 한평생 희생만 하면서 살아왔는데 결과가 이거라면 나도 내 삶을 찾아야 해. 그날 이후로 전 SNS 관련해서 아들에게 따지거나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화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차분히 하지만 분명하게 마음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제게도 남은 자금이 있고 시골 땅 문서가 제 이름으로 있긴 했지만 일부를 민수 앞으로 해놓기도 했거든요. 그거 전부 정리해야겠어. 내가 더는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 마음 한구석엔 서글픔이 커다랗게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꿈꿨던 가족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나 슬퍼할 시간에 전 제 자신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이 모든 깨달음은 사실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오랫동안 쌓여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셈이었죠. 그동안 저는 아들에게 의지했고 희망을 걸었지만 정작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도 나를 돌봐야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날들 이젠 그만두자. 그렇게 결심한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물론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지만 제 손으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죠. 마음 단단히 먹자. 이제부턴 그냥 참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달빛에 비친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전 내일은 꼭 통장 정리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송금 내역 같은 걸 챙겨둬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어질 다음 단계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펼쳐지겠죠. 일단 저는 이때부터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더는 억울하게 당하지만은 않으련다. 제 평생의 희생이 이렇게 돌아온 상황이라면 저도 달라져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과 냉대를 알게 된 건 고통스러웠지만 돌이켜보면 그 사실을 알아야만 제가 더는 속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날 밤 제 손에서는 며느리 미연의 SNS 캡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제게 자극이 되었던 모양이죠.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산 제가 이렇게 마음을 바꿀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예전에 민수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엄마 큰 집에서 모시고 살게요. 엄마 고생 안 하도록 내가 다 해줄 거야. 그 어린 목소리를 생각하니 지금의 민수 모습과 너무 달라서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에 휩싸여 있기만 할 순 없었어요. 내가 여태껏 보여준 건 희생뿐이었고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통장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보낸 송금 내역이 전부 남아있을 테니 혹여나 없어지지 않게 여러 번 복사해 두자 싶었습니다. 은행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 복잡했지만 전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상담 창구에 앉았습니다. 송금 기록을 전부 뽑고 싶어요. 최근 10년치 정도 가능할까요? 은행 직원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능은 한데 분량이 많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 출력해 주시고 혹시 USB로도 받을 수 있나요? 그날 받아온 서류는 100장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종이 뭉치를 들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묵직하게 내려앉더군요. 은행을 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곳 자체가 제게는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용기를 낸 건 이제라도 제 권리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사무실 안에 들어서자 직원이 차를 내오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전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돈을 여러 번 보냈는데 그걸 그냥 증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대여로도 볼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자녀가 돈을 갚겠다고 했거나 어떤 형태라도 약속한 내용이 있으면 대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황이 중요하니 통화 내용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자로 돈을 보낼 때마다 어머니, 이번 달은 좀 힘드니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그래, 얼른 갚아라 같은 말은 직접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괜찮나요?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명확한 차용증이 있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아들 쪽에서 요청을 했고 어머니께서 그것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하게끔 만든 기록이 있다면 증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보낸 횟수나 금액이 크면 더 그렇고요.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게도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어요. 변호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건 그냥 부모가 준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서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송금 내역과 대화록이 다수 있다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어머니께서 유리한 고지를 잡으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뒤 전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 변호사님,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두고 싶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조언해줬습니다. 먼저 재산 정리를 제대로 하시고 혹시 아들 명의로 넘어간 땅이나 집이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소유권 이전을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전 시골에 있던 땅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물려주겠다 하던 땅을 민수에게 미리 명에 이전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부동산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시골 땅 등기 부등본을 꺼내 확인하는데 제 이름이 아닌 민수 이름으로 아예 바뀌어 있더군요. 제가 이걸 다시 제 이름으로 돌리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직원이 차분히 설명해줬습니다. 원래 증여든 매매든 어떤 형태로 이전하셨냐에 따라 다르죠. 혹시 증여세는 이미 납부하셨는지요? 아들 분명히로 바뀐 시기가 언제인가요? 전 그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아들이 장가갈 무렵이었어요. 제가 그래, 미리 받아두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제 사인만 하고 넘겨줬거든요.
그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여러 가지 서류 목록을 적어줬습니다. 이대로 서류 준비하시면 되고 원래대로 명의 복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시간과 비용은 좀 들겠지만요. 저는 망설임 없이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오니 이미 오후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새 몸이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내가 내 재산을 되찾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민수에게 무조건 믿고 맡겼더니 나만 상처받았으니 이젠 내 권리를 찾는 게 당연하지.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간직했던 통장들을 펼쳐봤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들 내외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돈을 송금하느라 자주 사용했던 계좌였어요. 잔고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니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가슴이 시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전에 제가 장사를 처음 시작해서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었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 돈 아껴서 민수 학원비 보태야지 하면서 쓸데없는 건 안 사고 살았어요. 딱히 제 옷 한 번 번듯하게 사입지 못했는데 결국 제 손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어서 전 새로운 통장 하나를 만들었죠. 이 통장에는 절대로 아들 이름으로 돈을 빼주지 않겠다.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전 한동안 새벽마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동이체나 각종 대출 내역 등을 꼼꼼히 살폈어요. 약간의 빚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능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려면 빚도 불필요한 지출도 없어야 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할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날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 이제야 비로소 내 일을 하고 있구나. 오히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방치해둔 채 거의 잊고 지냈던 오래된 한복 가게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에게 한복 기술을 한번 배워보라고 권유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배워두었지만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제대로 써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면서도 가끔 한복집 앞을 지나칠 때면 나도 언젠가 이걸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죠. 그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하고 싶은 걸 하자. 아들 내외가 알아주든 말든 내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겠다. 그러다 보니 한복집을 다시 열겠다는 결심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시 운영했던 가게는 시내에서도 골목 안쪽에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결혼 준비하는 분들이 소문 듣고 가끔 찾아오긴 했지만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랑 살림에 쓸 돈이 급히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르겠지 싶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열려면 일단 도배부터 해야 하고 한복 원단도 좋은 걸로 구비해야 했습니다. 가구나 장비도 다 낡은 상태라 큰 돈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전 겁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버텼는데 이 일쯤이야 못하겠어. 친구 몇이 제 생각을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자야, 그냥 편히 지내도 되지 않아? 이 나이에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 그 말에 전 웃으며 대답했죠. 편히 살라는데 진정한 평화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생기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제게 새로운 전환점이 됐습니다. 변호사도 찾았고 부동산도 다녀왔고 통장 정리도 했어요. 그리고 한복 가게를 다시 열겠다는 마음까지 정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이 작은 다짐을 품고 전 하루하루를 분주히 보냈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보다 일찍 일어나 손주들이 좋아한다는 과자랑 제가 직접 담근 장아찌며 반찬거리를 한껏 챙겼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아이들도 보고 늦었지만 서로 얼굴 한번 보고 얘기나 하자. 그런 마음으로 아들 내외 집을 찾아갈 준비를 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날 반길까 하는 불안이 있었지만
그래도 손주들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찾아오면 아들 부부도 조금은 미안함을 느끼고 태도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이런 말을 상상하면서 아침부터 기분 좋게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여행용 가방 크기의 보따리에 음식과 선물을 한가득 담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구한 것 중에 손주가 좋아할 만한 인형도 몇 개 골라 놓았어요. 그걸 챙겨서 시외버스를 탄 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도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이 꽤 먼 거리였지만 제 마음만은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며느리나 손주가 나오면 내 얼굴을 보고 놀랄까? 아니면 반가워할까? 그 짧은 시간에도 머릿속이 여러 상상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미연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전 활짝 웃으려 애썼습니다. 추석도 얼마 안 남았잖니. 손주들 보고 싶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되라고 반찬이랑 선물 좀 가져왔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문틈 사이로 몸을 돌렸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 지금 집에서 손님이 계시거든요. 그때 안쪽에서 다른 여성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미연아. 문 열어놔도 괜찮아. 전 한껏 기대하며 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는데 들려온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아, 시어머니셨구나. 우리 모임 있는 거 말했잖아. 지금은 곤란하니까 들어오시지 말라고 해.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지만 결국 문을 더 이상 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복도에 저 혼자만 서 있었습니다. 보따리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이 먼 길을 이렇게 왔는데. 머리가 하얗게 변하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제가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수야, 그래도 추석이고 해서 찾아왔는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다음부턴 미리 연락 좀 해주세요. 지금 시끄러운 상황 만들면 곤란해요. 그 말에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 손주들 보고 싶어서 온 거잖니. 아들은 대답 대신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푹 꺼져버렸습니다. 알았다, 내가 괜히 왔구나. 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져온 보따리를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이 상할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스쳤지만 당장 이 상황이 너무 참담했어요. 아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허무한 마음에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지만 받고 싶지 않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뒤섞여 올라오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제가 당한 일이 얼마나 서글픈지 실감이 났습니다. 아들 집에서 그것도 손주들 준다고 만든 반찬을 들고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다니. 전 그대로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죠.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울리던 벨소리가 멈춘 뒤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연락 좀 받아주세요.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전 굳은 마음으로 한복가게 수리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목수가 문짝을 교체해주고 도배는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가게를 둘러보니 조금씩 모습을 갖춰가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이름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요. 그러자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영 어색했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전 아무 말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뜸을 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용돈 좀 부탁드려요. 처가 쪽 선물도 사고 이번에 새 가전제품 사느라 돈이 좀 모자라네요. 그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정말 이런 전화가 올 줄은 몰랐어요. 며칠 전 문전박대하던 아들이 이번엔 돈 달라고 전화를 하다니. 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제 돈 없어. 그리고 너한테 보낸 돈 언제 갚을 거니?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지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아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다 주신 거잖아요. 저는 속으로 이제야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긴 뭘 줘. 다 빌려준 거야. 내가 너희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보냈는데 그걸 그냥 준 거라고 생각했니? 민수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변호사랑 상담까지 다 해봤어. 그동안 송금한 기록, 너하고 나눈 통화 내용 다 증거로 남아있어. 증여냐 대여냐 따져볼 필요도 없이 너가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라며 여러 차례 부탁했고 난 그걸 빌려준 셈으로 계속 넘겨왔어. 그런데 넌 SNS에서 날 어떻게 표현했니? 시골 출신 장사꾼이라 대단치도 않은 돈이라고, 네 처가 집안이 훨씬 더 많이 보태줬다고. 또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는 그런 소리 듣는 거 좋아해라고 비웃듯 댓글까지 달았지. 그 글을 내가 직접 보고도 계속 참을 줄 알았니? 아니, 내가 왜 참아야 하지? 내가 평생 장사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야. 시장 바닥에서 피땀 흘리며 하루하루 벌어온 거라고. 그 돈을 다 털어 너희를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모욕과 배신이었지. 그런데 너 아직도 내가 그래도 엄마니까 또 좀 보태주겠지 이렇게 생각해. 이젠 그런 거 없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어. 그래서 시골 땅도 이미 내 이름으로 돌렸고 은행에서 예금 정리도 마쳤어. 너희가 내게서 받아간 금액 전부를 철저히 기록해뒀고 그건 지금부터 갚아야 할 빚으로 남을 거야. 뭐가 억울해?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주던 시절은 끝났어. 왜냐하면 넌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날 더는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며느리와 함께 내 돈을 마치 물 쓰듯 하면서 뒤로는 시골 장사치 돈이 얼마나 되겠냐고 비웃었잖아. 그 사실을 내가 이미 똑똑히 봤고 똑똑히 들었고 증거로도 다 챙겼어.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지 잘 생각해봐. 돈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 필요하면 예전처럼 깍듯이 부탁하고 그 과정에서 내가 판단해 줄 거야. 빌린 돈은 원금의 이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성의 있게 갚아야겠지. 이젠 내가 아무 말 없이 보내줄 일 없으니 그렇게 알아둬. 그리고 집 앞에 갑작스럽게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당한 그날 일도 절대 잊지 않을 거다. 네 처가 쪽 모임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문을 코앞에서 닫아버렸지. 내가 그걸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상상은 해봤니? 그래, 그날 이후로 내 마음 완전히 돌았어. 앞으론 내가 당하지 않아. 금전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더는 희생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안 받아들이면 너가 알아서 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스로 뉘우치고 제 발로 찾아와 제대로 된 태도를 보여줘야 할 거야.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너희가 내게서 받았던 모든 도움은 이제 빚으로 갚아나가면 되고 내가 이대로 끝까지 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똑똑히 들어. 난 너희가 잘 살길 바랬고 그래서 가진 돈 몽땅 털어서 보탰고 기회가 될 때마다 애써왔어. 하지만 그걸 배은망덕으로 갚은 건 너희야. 다시는 날 만만하게 보지 마. 너가 내게서 뽑아낼 거 더는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날 지킬 거고 날 함부로 대하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니까. 2번 다시 내가 당하지만 않을 거란 걸 분명히 알아도. 아들이 뭐라 중얼거리는 사이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다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하지만 후련함이 몰려왔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 미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어머님을 홀대했나요? 우리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 건 맞지만 어머님께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해명하려는 거야. SNS에 올렸던 글은 내 눈엔 명백하게 보였는데. 답장 대신 전 그 글의 캡처를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만 더 붙였죠. 이제 내 인생 내 손으로 챙길 거니 너희도 너희 식대로 잘 살아. 보냈더니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젠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날 오후 전 부동산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골 땅명의 변경이 진행 중이라고 세부 절차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 내 걸 되찾는 거구나. 왠지 한복 가게도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의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인 아픔과 배신감을 이 일을 통해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전 가게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직접 손바느질을 해볼까 하다가 아직 자재가 충분치 않아 일단 가게 인테리어를 살펴봤죠. 미완성 가게 한가운데 서 있자니 언젠가 이곳이 화사한 한복들로 채워질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색색의 원단, 고운 자수, 그리고 신랑 신부나 전통 예복이 필요한 손님들이 찾아올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진짜로 바라고 있던 삶이었구나. 아들 뒷바라지에만 몰두하다 보니 제 가게를 꾸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건 제 선택이죠.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달라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받지 않게 나를 세우자. 그날 저녁이 되자 민수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볼까 잠시 고민했지만 더는 모른 척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시면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전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당황스러운 건 내가 그동안 느껴온 배신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물주가 아니란 것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는지 작은 한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뒤로 통화가 끊겼죠. 분명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게 보여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선 이렇게라도 해야 해. 그날 밤 전 혼자 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난 날을 되짚어봤습니다. 아이를 업고 시장 바닥을 누비던 때, 야채 상자에 손가락을 베어 피가 철철 났던 때, 그럼에도 민수가 엄마 힘들죠? 고마워요. 라고 말하면 모든 고통이 잊혔던 시절들. 그런 날들의 희생 위에 민수가 커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희생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반드시 나를 존중해 주리란 법은 없지. 이제와 돌이켜보니 제가 너무 순진했다고도 느껴졌어요. 아들을 원망만 할 수도 없겠죠. 모든 건 제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래도 분명한 건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복 가게를 바라보며 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공이야.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게 잘못이 아니야. 추석 달빛 아래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렇게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문전박대 후에 찾아온 분노와 결심이 결국엔 아들 내외 앞에서 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더는 예전처럼 무조건 헌신하거나 당하지만 않을 작정이지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엔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래도 엄마 마음 한구석엔 아직 너를 향한 정이 남아 있긴 해.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되면 또 한복 가게 준비로 분주한 하루가 펼쳐지겠죠. 그 모든 시간을 기쁘게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다잡고 전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한복 가게 영자의 선물이라는 간판을 건 날, 제 마음은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낡은 샤시를 교체하고 벽지에 예쁜 문양을 더했더니 가게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어요. 한복 원단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구해왔고 무엇보다 손바느질 할 수 있는 공간을 넉넉히 마련했지요. 예전에 배워둔 침선 기술을 제대로 살릴 때가 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 몇 년 만에 만나는 단골들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에이구, 영자 씨가 드디어 일을 다시 시작하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대? 그 말에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서야 제 삶을 찾았어요. 앞으로는 제 솜씨에 걸맞게 열심히 해보려고요. 장터에서 함께 장사하던 동료들도 들러서 축하해줬어요. 모두 격려해줬지요. 예전부터 솜씨 좋았으니 분명 대박 날 거야.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전 첫날부터 분주히 원단을 재단하고 몇몇 고객을 상담했습니다. SNS에도 가게 오픈 소식을 알렸는데 뜻밖에도 젊은 고객들에게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특히 웨딩 한복이나 특별한 촬영용 한복을 맞추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님, 요즘엔 전통 한복이 인스타그램에서 인기라던데 좀 색다른 디자인도 가능할까요? 어느 젊은 커플이 물었을 때 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전통과 현대를 섞는 거라면 저도 흥미롭네요. 원단 색부터 조심스레 골라봐요. 서서히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니 바느질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시장에서 몸을 부대끼며 생계를 잇느라 늘 허덕였는데 이젠 제가 좋아하는 한복을 만드는 일로 하루가 훌쩍 지나갔거든요. 때론 다리가 아프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따끔거리기도 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가게가 활기를 띠면서 제 일상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부터 열고 고객들 응대를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가 저녁이 되면 원단을 정리하고 바느질을 조금 더 해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 몸이 피곤해도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생각에 보람이 컸답니다. 그렇게 몇 달쯤 지나자 한복 가게에 대한 입소문이 조금씩 번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SNS에 제 가게를 홍보해줬고 예전에 한복을 맞췄던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거기 할머니가 솜씨가 진짜 좋아. 자수도 정성스럽고 입어보면 다른 한복이랑은 느낌이 달라. 이런 평가가 퍼지니 예약문의 전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아들 내외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가게를 연 뒤로도 아들 민수와 며느리 미연이 찾아오진 않았거든요. 한 번쯤 호기심으로라도 들릴 법한데 연락이 없으니 궁금증도 생기더군요. 오긴 오려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사나. 그날 밤 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려 했지만 일단은 손님을 대하듯 어서 들어와요 했어요. 미연은 가게 안에 전시된 한복들을 눈으로 훑어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민수도 못 본 척한 채 애써 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가게 예쁘네요. SNS에 소문난다던데 정말 그런가 봐요.
그 말에 전 별다른 기쁨 없이 짧게 대답했어요.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무슨 일로 왔니? 민수와 미연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조심스레 제게 말했어요. 사실 손주들 돌 사진을 다시 찍고 싶어서요. 그때 제대로 못 찍었고 한복이 필요해서 직접 맞추고 싶어서 왔습니다. 전 속마음이 복잡했지만 한복 장인으로서의 일은 일이라 여기고 상담을 시작했어요. 자수나 색감을 고르면서 잠깐씩 대화를 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껄끄러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걸 느낀 미연이 마침내 제게 다가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솔직히 그동안 말이나 행동이 너무 경솔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떨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도 어릴 적엔 엄마 고생 생각 많이 했는데 살다 보니 잊고 지냈어.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 전 양손에 쥔 천 조각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이야, 그럴 수 있지. 근데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그걸로 보여주렴.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속으론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한복은 맡길 수 있어요? 저희가 꼭 여기서 하고 싶어서요. 전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일단 고객으로서는 당연히 환영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 날 대하는 태도는 앞으로 내가 지켜보겠어. 그렇게 민수와 미연은 돌 촬영용 한복을 의뢰하고 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 전 이 일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저 아이들이 달라질지도 모르지. 아니면 이번만 잠깐 그런 척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도 애써 부정적인 마음은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미연이 다시 방문해 한복 치수를 재고 디자인에 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손바느질을 시작하자 며느리가 옆에서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괜찮으세요? 전 바늘에 실을 꿰면서 대답했어요. 한복은 손맛이 제일 중요한 법이야. 그게 힘들어도 이게 바로 나의 일이거든. 미연이 이번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나중에 한복 만드는 법 조금만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제 아이들에게도 직접 한복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의외여서 고개를 들었더니 미연 표정이 꽤 진심 같았습니다. 그날 전 한복 몇 벌을 완성했고 장식을 달면서 문득 지금 이 순간이 참 소중하구나 싶었어요. 비록 아들 내외와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통된 목적을 위해 머리를 맞대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이 돌 촬영 한복부터 잘 만들어주자. 바로 그 다짐이 제 새 의지였습니다. 누군가를 돕되 반드시 제 마음과 가치를 지키겠다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지요. 어느덧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복가게 영자의 선물은 눈에 띄게 번창했어요. SNS로 계속 입소문이 퍼지면서 웨딩 한복은 물론 해외 교포들이 역으로 주문을 넣기도 했습니다. 전 손님들이 많아져도 절대 대량 생산 같은 건 하지 않고 하나하나 손바느질로 완성하는 방식을 고수했어요. 그게 제 철학이자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동안 민수와 며느리 미연도 꽤 달라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복을 맞춰간 이후로 가끔씩 가게에 들러 근황을 전하곤 했거든요. 어머님, 손주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학교 행사 때도 한복 입고 사진 찍었는데 아이가 아주 좋아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잘한 일상도 나누다 보니 서서히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손주들은 주말에 놀러 오면 제 가게 한편에서 바느질을 구경하곤 해요. 할머니, 저도 바늘에 실 꿰어볼래요. 그러면 전실을 짧게 잘라 건네주며 가르쳐줍니다. 조심해야 해. 손가락 찔리지 않도록 천천히 해보렴. 손주들 눈에는 모든 게 신기해 보이는지 소매자수 하나에도 와 하고 탄성을 지르더군요. 한 번은 손주가 말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한복 만드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에 전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뭘 하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해. 하지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 열심히 해야겠지. 며느리 미연도 이제 제 한복 기술에 큰 흥미를 보입니다. 가끔 퇴근 후에 제 가게로 와서 같이 원단을 고르고 간단한 바느질을 배우기도 해요. 오전엔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엔 육아를 하는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배우려 하니 그 열의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바느질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실이 자꾸 엉키고 바늘 끝이 뾰족해서 긴장돼요. 그럴 땐 제가 천천히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은 다 그래. 천의 결을 읽고 손끝 감각을 익히면서 익숙해지는 거야. 중요한 건 꾸준함이란다. 며느리는 연습 과정에서 손가락에 바늘이 닿아 붉은 점이 생기면 이내 얼굴을 찡그리곤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뜬금없이 제 손을 살펴보더군요. 거칠고 주름진 손바닥과 여러 번 바늘에 찔려 생긴 자국들을 보면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괜히 부끄러운 듯 손을 뒤로 감췄지만 미연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이 손 덕분에 민수도 컸고 손주들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거네요. 저 더 열심히 배우고 이 손을 본받고 싶어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너가 진짜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 민수 역시 달라진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일이 바빠도 주말엔 가게에 들러 선반을 고쳐주거나 원단을 실어 나르면서 저를 돕곤 했어요. 예전엔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제 건강을 먼저 묻고 가게 상황도 살펴보며 자잘한 일들을 챙겨주니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제 70세 생일이 다가왔을 때 큰 행사가 벌어졌어요. 민수 내외와 손주들, 그리고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가게를 가득 채웠지요. 케이크까지 준비한 민수가 환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머니가 정말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건 어머니가 뿌린 씨앗 덕분이니까요. 전 갑자기 울컥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눈물을 보이긴 싫어서 목을 가다듬고 미리 준비해둔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요즘 조금씩 적고 있는 건데 너희한테도 들려주고 싶구나. 그러곤 일기장에 적힌 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배웠다. 한평생 희생만 했을 때 내게 돌아온 건 허무였지만 내가 나를 세워둔 뒤에 베푼 것들은 점점 온전한 사랑으로 되돌아왔다. 그 말을 전하자 가게 안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곧이어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울렸고 손주들이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짱. 전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들 내외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내 행복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진짜 가족의 행복도 지켜낼 수 있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가게에 불을 켜둔 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온 가족이 떠나고 나서도 마음이 벅차서 쉽게 잠들 수 없었거든요.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쓰는 거야. 그리고 이 결말이 나만의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랄 뿐이지. 이렇게 저 김영자는 긴 여정 끝에 비로소 진짜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었지요. 누구보다 강인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제게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부끄럼이나 후회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작정이에요. 한복 바느질로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그게 바로 제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자 끝내 찾아온 행복한 결말이랍니다. 제 이름은 김경자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분가에서 살던 아들 내외였는데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다시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손주들도 있고 해서 왁자지껄 재미있었습니다. 집안에 생기가 돌았죠.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까? 네, 할머니표 간식 최고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졌죠.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을 했고 집안 살림 방식을 자기 스타일대로 바꾸려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 가구를 모두 바꿔놓은 걸 발견했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훨씬 모던하고 세련됐죠? 아니, 이게 다 뭐니? 내가 아끼던 가구들은 어디로 간 거야? 에이, 그런 구식 가구들은 다 버렸어요. 너무 올드하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추억이 담긴 가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밝은 표정에 뭐라 말을 하지 못했죠. 부엌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쓰던 냄비와 그릇들을 모두 새 것으로 바꿔놓았어요. 어머님, 이제 이런 첨단 주방 기구들을 써야 해요. 훨씬 편하고 건강에도 좋대요. 아이고, 난 저런 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쉬워요, 쉬워.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티격태격했어요. 어머님, 올해는 간소하게 해요. 음식 너무 많이 하면 다 버리게 돼요. 명절에 음식이 많은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요즘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들 간소화 추세래요. 이렇게 하루하루 마찰이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는 점점 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명절이 다가오자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며느리는 올해도 자기 방식대로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어머님, 올해는 퓨전 요리로 준비해 볼게요. 젊은 세대들 입맛에 맞춰야죠. 뭐, 우리 집 명절 음식을 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시대가 변했잖아요. 전통만 고집하면 안 돼요. 결국 명절 음식을 둘러싸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식대로, 저는 전통대로 고집을 부렸죠. 결국 상에는 어정쩡하게 섞인 음식들이 올랐고, 가족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손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곤 했죠. 엄마, 당신 둘 다 좋은 뜻으로 한 거잖아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제가 이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고 해. 넌 가만히 있을 거야? 어머님, 저는 그저 이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상의 모든 순간이 전쟁터가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끼던 화분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20년 넘게 정성껏 키워온 꽃들이었어요. 그 화분들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습니다. 놀라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 그거요? 베란다로 다 옮겼어요. 햇빛이 잘 들어서 화초들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다니. 어머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화초들 건강을 위해서인데. 화가 나서 베란다로 나가보니 정말 제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죠. 제 흔적을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몇몇 화분은 이동 과정에서 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 화분들이 다 망가졌잖아. 어머,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죄송해요. 죄송하다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아?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상처가 났어요. 단순히 화분이 깨진 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아팠죠. 이 화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이건 말이다. 말을 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대꾸했어요. 어머님,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새로운 화분을 사드릴게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추억은 그렇게 쉽게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화분들을 다시 거실로 옮겼습니다. 깨진 화분은 정성스레 접착제로 붙이고 상한 꽃들은 특별히 신경 써서 돌봤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어머님, 거실이 너무 복잡해 보여요. 화분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내 집에 내 화분들을 두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공간 활용을 위해서요. 며느리는 매일같이 화분 얘기를 꺼냈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말하더니 나중엔 짜증 섞인 말투로 변했죠. 어머님, 정말 이 화분들을 치우실 생각이 없으세요? 없어. 이게 다 내 인생이야. 에휴, 고집불통이시네요. 이런 실랑이가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화분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점점 다른 영역으로 번져갔어요. 손주들 문제로도 자주 부딪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여러 학원에 보내려 했고, 저는 그게 싫었어요. 어머님, 요즘은 이 정도는 해야 해요.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애들이 언제 놀고 쉬겠니? 그렇게 하면 병난다. 할머니, 저 학원 가기 싫어요. 손주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큰 손주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학원을 다니느라 집에 오면 늘 피곤해 보였어요. 책가방을 내던지고 소파에 눕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웠죠. 얘야, 할머니랑 놀자. 안 돼요. 엄마가 학원 꼭 가래요. 그래도 좀 쉬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애들 교육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 힘들어 보여. 힘들어 봐야 나중에 더 잘 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잖아요. 이런 대화는 항상 불편한 분위기로 끝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할머니인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큰 손주의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걱정되어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혼자 울고 있었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저 학원 가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할머니가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하지만 며느리와의 대화는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어머님, 애 울었다고 해서 학원을 안 보낼 순 없어요. 다들 이렇게 공부한다고요. 그래도 애가 힘들어하잖아. 좀 쉬게 해주면 어때? 쉬다가 뒤처지면 어쩌려고요? 어머님은 애들 미래는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손주들의 일정은 바뀌지 않았고, 저는 그저 마음 아프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평화롭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채식을 하겠다며 집안 식단을 바꿔버렸거든요. 어머님, 이제 고기는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어요. 건강에 좋대요. 아니, 우리 집은 대대로 고기를 먹었어. 갑자기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몰래 손주들에게 고기 반찬을 해줬다가 며느리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죠. 어머님, 제가 뭐라고 했죠? 애들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건데 왜 몰래 이러세요? 애들이 먹고 싶다잖아. 가끔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 있죠? 제 말은 안 들으시면서 애들 앞에서 제 권위를 무너뜨리고. 결국 그날 저녁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늘 그랬듯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했죠. 여보, 엄마, 우리 좀 타협해보면 안 될까요? 가끔은 고기를 먹고
평소엔 채식 위주로. 당신은 왜 맨날 이래?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줘봐. 어머니, 아들 꼬박꼬박 시켜 먹고 살 거예요? 이렇게 식탁은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매 끼니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모두가 음식보다는 서로의 눈치를 살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며느리와 저는 계속 티격태격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물낭비예요. 이렇게 하세요.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어. 네가 가르치지 마. 에휴, 옛날 방식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번에도 아들이 중재하려고 했지만 그저 양쪽에서 비난만 듣다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죠. 집안일을 하는 것도 늘 싸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방식이 구식이라며 늘 못마땅해 했어요. 어머님, 하나하나 다 닦지 말고 청소기를 쓰세요. 더 깨끗하고 편해요. 난 이렇게 하는 게 편해. 네 방식대로만 하라고 하지 마. 에휴,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죠? 청소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곧 더 큰 갈등으로 번졌어요. 어머님은 왜 변화를 거부하세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는데. 너는 왜 내 방식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빨래를 넣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건조기를 써요. 왜 굳이 밖에 널으세요? 햇빛에 말린 빨래가 얼마나 좋은데. 너는 몰라. 그게 무슨 옛날 말씀이세요. 시간도 아끼고 더 위생적이라고요. 이렇게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려 노력도 해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어머님, 제가 빨래 걷어올게요. 됐어. 내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만하라고. 서로를 배려하려던 마음은 어느새 날 선 말다툼으로 변해버렸죠. 손주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들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엄마랑 왜 맨날 싸워요? 그런 거 아니야, 얘야. 어른들의 대화일 뿐이야. 거짓말, 저희 다 알아요. 아이들의 눈빛이 점점 슬퍼지는 걸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이웃들의 눈치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경자 씨? 요즘 집에서 자주 고성이 들리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TV 소리가 좀 컸나 봐요. 정말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잘 지내요.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일을 밖으로 내볼 순 없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시장에 가도 눈치가 보였어요. 며느리가 시킨 대로 유기농 채소만 사야 했거든요. 아유, 경자 씨. 요새 채식한다면서요? 아, 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며느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고 집에 있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도 아들과 손주들이 있어 버텼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또 다툼이 있은 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든 맞춰가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밤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자랑을 하더군요. 어머님, 우리 애가 1등 했대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 정말 잘했구나. 처음으로 며느리와 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손주의 성공을 기뻐하는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이런 순간이 더 많아진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곧 다시 일상의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언제쯤 이 갈등이 끝날 수 있을까? 그 끝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추석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명절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 마당에서 손주들과 함께 소원을 빌기도 했어요. 손주들의 순진한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고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래, 우리 혁이가 참 착하구나. 할머니도 똑같이 빌었단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즐기긴 했지만 이렇게 많이 마신 건 처음 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제 앞에 주저앉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다시 물었죠. 뭐라고?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근데 어쩌죠? 아직 쌩쌩하신데.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추석날 저녁, 보름달이 밝게 빛나는 밤에 이런 말을 듣다니.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이 망종아, 네가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주들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가족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데 이게 네가 할 소리야?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를 향해 격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너희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얼굴 들이밀지 마. 아들이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와이프가 술이 과해서 그래요. 술 때문에? 평소에 하고 싶던 말을 한 거지. 넌 이런 여자랑 살 거야? 며느리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를 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뭘? 나가! 당장 나가! 손주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친척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죠. 추석날 저녁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모두가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안 했어? 집도 내어주고 손주들 뒷바라지도 해주고. 근데 이게 네가 할 소리야?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죠.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들이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와이프가 정말 술이 과해서 그랬어요. 정신 차리면 사과할 거예요.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날 대했는지 너도 잘 알잖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때 제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어쩌냐? 나 아직 쌩쌩한데.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 난 아직 쌩쌩해. 네가 바라는 것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보다 더 오래 살 거라고. 이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분노, 서운함,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너희를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었나?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제 모습에 가족들도 당황한 듯 했어요.
평소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다들 가버려.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소리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사과를 했고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손주들은 울음을 그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미운 존재였니?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풀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실수? 그게 무슨 실수야? 그게 진심이었던 거 아니야? 아들이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섰습니다. 엄마, 우리 모두 잠시 진정하고 이야기 나눠봐요. 분명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제가 술에 취해서 한 말이 진심이라고. 그때 큰 손주가 조심스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희가 많이 사랑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미안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서.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쌓여온 갈등과 불만이 술기운에 터져나온 거죠. 너희들 정말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들 나가.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제 방에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자 한동안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실감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큰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소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다그치는 소리, 손주들의 울음소리. 모든 게 뒤섞여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밖의 소리도 조금은 잦아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며느리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동안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었던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난 아직 쌩쌩해. 너희가 바라는 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추석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 내외와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아침 식사 시간 모두가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손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어른들의 얼굴만 살폈죠. 식사가 끝나고 저는 거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어요. 너희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들었잖아. 너희 가족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네가 한 말은 평생 내 가슴에 상처로 남을 거야. 아들이 다시 한번 말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나가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 말에 서글픈 웃음이 나왔어요. 뭘 어떻게 살아? 잘 살지. 니들은 내가 없어져야 편할 것 같다며? 그래. 나 없는 삶을 살아봐. 어떤지 한번 경험해보라고. 손주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우리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가는 거야. 이건 할머니 집이니까. 아들이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대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아들아, 이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쌓인 게 너무 많아. 이제는 정말 한계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일어나라. 그렇게 빌어도 내 마음은 안 변해. 결국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계속 울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짐을 다 싸고 현관에 선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라.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너희들이 결정해.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엄마, 정말 이대로 헤어지는 건가요? 그래.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문이 닫히고 집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내가 가족을 내쫓은 걸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을 돌아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바꿔놓은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제 스타일대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죠. 텃밭에 나가 오래된 채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씨앗을 심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화단을 채웠어요. 점심시간 문득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 때야. 후회하지 말자. 오후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동안 가족 일 때문에 소홀했던 관계들을 다시 이어갔죠. 경자야, 너가 연락을 다 하다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 그래. 언제 한번 만나자. 저녁이 되자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늘 북적이던 저녁 식탁이 텅 비어 있으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하지만 이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야. 이제 흔들리지 말자.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걸까?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 난 아직 쌩쌩해.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했지만 곧 적막감이 밀려왔어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가족들의 목소리, 발자국 소리, 심지어 티격태격하던 소리조차 그리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손주들이 제잘거리며 아침 준비를 도왔는데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죠. 찬장에서 손주들이 쓰던 예쁜 그릇들을 꺼내 만져보았어요. 그릇에 묻어있는 추억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상 차릴게요. 귓가에 울리는 듯한 손주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허전한 마음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북적거리며 분주했던 집안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해서 오히려 그 정적이 귀에 웅웅거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텃밭에 나가 채소들을 돌보았어요. 문득 큰 손주가 물을 주겠다며 쫓아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열심히 채소에 물을 주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웃음 짓던 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재빨리 눈물을 훔쳤어요.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채소들을 더욱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가족들 생각이 났어요. 토마토 모종을 심으며 작은 손주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이 빨간 동그라미가 나중에 토마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나미가 잘 돌봐주면 맛있는 토마토가 될 거야. 그때 손주의 눈에서 반짝이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저녁이 되자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TV를 켜고 소리를 크게 해봤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대체할 순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으며 예전에 손주들과 나누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우리 혁이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보구나.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밥을 먹다 말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예전에는 설거지 시간이 손주들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해야 할 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적막도 깊어만 갔습니다. 벽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남았다고 생각하며 어렵게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경자 씨, 요즘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애들이 잠시 여행을 갔어요.
여행 이 시기에? 그리고 짐을 잔뜩 싸들고 나가던데.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네, 좀 긴 여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나가기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 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를 내쫓은 못된 시어머니래. 아들까지 다 내보냈대. 불쌍해. 저러다 노인네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지만 그들은 제가 겪은 일을 모르니까요. 혼자 알아야 했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밤이면 더 힘들었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손주들의 제잘거림이 그리워졌고 아들의 얼굴도 보고 싶어졌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을 텐데 이번엔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생일 아침 문득 전화가 올 것만 같아 휴대폰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죠. 그래, 내가 내보냈으니 당연하지. 그날 저녁 미역국을 끓여서 식탁에 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예전에 손주들이 서툴게 불러주던 생일 노래가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집 청소를 하다 손주들의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놓인 작은 자동차를 주워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빨리 가요. 손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꾹 참아왔던 그리움과 후회,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미안해. 장난감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고 난 후에야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불안해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외로움은 더 깊어졌어요. 가족들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추억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며느리와 비슷한 뒷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린이 놀이터를 지나게 됐어요. 그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며 손주들 생각이 났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나 좀 밀어줘요. 귓가에 손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해가 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만 연락해 볼까? 전화기를 들었지만 또다시 망설였습니다. 자존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전화를 놓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혼자만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천천히 되새겨 볼 수 있었죠. 나는 과연 좋은 어머니였을까? 좋은 할머니였을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고독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언제쯤 이 정막이 깨질지, 그리고 제가 언제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아들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다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저 이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한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네, 어제 합의 이혼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정이 깨질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그들을 내보냈을 때도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아들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의 외도가 있었다고요. 아내가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흐느낌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씀 좀 더 들을걸.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흐느낌을 들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무어라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울기만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떡하고? 지금은 제가 데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래, 엄마가 가볼까? 네? 정말요? 아들의 목소리에 희망이 묻어났어요. 그제서야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래, 내일 가볼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에 대한 분노, 아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떤 얼굴로 아들을 마주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들의 집으로 향하는 길, 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척해지고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눈 밑에 거무스름한 그림자가 져 있었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몇 년은 늙어 보였어요. 엄마, 아들이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네, 그럭저럭요. 아들의 대답에서 힘겨웠던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손주들이 뛰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슬픔이 느껴졌어요.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간 동안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할머니!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주들의 모습에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우리 혁이 남이 잘 있었어? 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제 고집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이런 아픔을 안겨준 게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의 식탁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화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됐죠. 그랬구나. 엄마 말씀대로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엄마까지 고생시켜드려서.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그때 너희 말을 좀 더 들어줬어야 했는데. 긴 대화 끝에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아들과 저 둘 다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다시 집에 돌아가도 될까요? 아들의 눈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우리 모두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네,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아들의 대답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기 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꼭 해내야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말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엔 꼭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아들과 손주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어요. 집 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죠. 현관문 벨이 울렸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손주들의 밝은 얼굴이 보였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포근한 온기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혁이 남이 많이 보고 싶었어. 아들도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들어오렴. 짐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북적거리는 식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정말?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거 생각해서 특별하게 만들었어.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다시 받아주셔서. 아니야, 엄마가 고마워해야 해. 너희가 돌아와줘서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기로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자.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더 성숙한 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포근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들을 회사에 보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빠, 오늘도 화이팅! 그래, 우리 혁이 남이도 유치원에서 즐겁게 놀고 와. 손주들을 학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앞만 보고 가자.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자. 며느리와의 일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때로는 큰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주말이면 가족 모두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소풍을 가기도 하고 집에서 영화를 보며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죠.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어머, 우리 나미가 이렇게 잘 그리네.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들과 나누는 대화, 함께 먹는 식사. 모든 순간이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서로 의견 충돌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 애썼죠. 아들아, 엄마 말이 좀 과했구나.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성장해 갔습니다. 작은 다툼 하나하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눈치 보며 조심스러워 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이따가 시간 되세요? 제가 엄마 좋아하시는 찜닭 만들어 드릴게요. 어머, 그래. 우리 아들 정말 효자구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 곡겹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손주들이 할머니를 위해 집안일을 돕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려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가끔 거리에서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볼 때면 우리 가족의 모습이 떠올라요. 우리도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행복을 찾았는지 떠올리며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거야.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는 더 강해졌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걸어온 시간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할머니, 우리 가족 최고죠?
그래, 우리 가족이 최고야. 손주의 말에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앞으로도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이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교훈 삼아 더 행복하고 단단한 가족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 모두가 모여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부터 아들의 회사 일, 그리고 제 일상까지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더욱 가까워졌죠. 때로는 슬픈 일도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함께 그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갔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가족이 진정한 행복한 가족이라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눈물로.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바라볼 겁니다.